제85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남북정상회담 개최되기 한 보름여 정도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최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흔히들 투표용지를 페이퍼스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는 종이돌멩이라는 의미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또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데 있어서 투표가 가지는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전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됐는데 역대 최고치인 75%의 기록적인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온갖 불평과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재외국민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특히 당시 인도에 머물던 한 국민께서는 투표를 위해서 꼬박 1박 2일 동안 3륙차와 버스,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동했고 이라크에 거주하던 어떤 분은 방탄차까지 타며 목숨을 걸고 투표장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국민들에게 한 표가 가지는 무게가 그만큼 무겁고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면서 소중한 국민의 참정권을 지나가는 하찮은 돌멩이 취급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4월 20일이 이제 오늘로 9일 남았습니다. 끝내 위헌 상태인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민개헌은 무산되고 국민들은 개헌안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빗발치는 총탄과 테러를 무릅쓰고 수십 시간을 이동하면서 오직 한 표를 행사하려고 했던 재외국민들의 노력을 모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어제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해서 하루속히 열려야 할 행안위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노력에 대놓고 어깃장을 놓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 야당이 국민의 참정권 훼손을 방치하고 또한 이에 앞서는가는 말입니까? 이를 정상적인 공당이라고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재외국민들에게 투표용지를 빼앗는 이 같은 자유한국당 태도에 국민들은 정말 분통하고 있는 모습이 저희들 눈에는 선하게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협한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늘이라도 행안위를 열어서 즉각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여유도 이유도 없습니다.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투표장을 향했던 200만 재외국민들의 눈과 귀가 야당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일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책임 총리제를 주장하면서 총리의 시정연설을 거부하는 모순적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청년과 지역 민의야 어찌되든 정부 여당의 안은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야당에게 오늘도 추경의 시급함을 읍소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만 청년과 지역민의 절실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야당에게 다시 호소합니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1.6%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고 체감 실업률은 무려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실업률과 비교해도 2.5배가 넘는 수치이며 청년 실업자 수는 50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1만 8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OECD 국가들이 지난 몇 년간 청년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2013년 15.9%였던 OECD 청년 실업률은 2016년 12.7%로 3.2%포인트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8%포인트에서
지난해 9.8%까지 치솟았습니다. 구직 활동을 포기한 청년 니트족도 지난해 기준 30만 명을 돌파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3, 4년 후면 14만 명의 청년들이 미래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대 22만 개 신규 청년 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이번 추경은 이 같은 미래 실업자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눈앞에 청년 실업의 절벽이 보이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 하라는 듯이 정부의 손과 발을 묶어 놓겠다는 배짱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구직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는 정치권의 천마디 말보다 값진 것은 청년 일자리 추경 처리입니다. 보수야당은 더 이상 청년과 지역민을 애태우지 말고 즉시 4월 국회 일정에 복귀하여 청년 일자리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종합 상황실 설치를 통한 점검 체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것은 대단히 적절한 조치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잡이라고 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갖고 있는 한반도 현 정세상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과 그 후에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일 좋은 소식도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보당국 간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직접 협상을 통해 양측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등 실무적 논의를 통해 신뢰관계 형성의 징검다리를 신중하게 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북미 양측 간의 논의 진전만 놓고 보더라도 코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의 차질 없는 준비와 성공적인 회담 개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빈틈없는 점검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김태년 정책위의장 물어봐 묻겠습니다. 어제는 원내 수석이 그러더니 정책위 수석이. 올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정부의 아동수당 선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소득 상위 5%는 제외한 95%의 아동이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가 제외되는데 왜 5%냐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는데요. 이건 관련 법에 2인 이상 전체의 가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외 가구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국정 과제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당초 올해 예산 안에서도 아동수당 100% 지급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예산 협상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 때문에 소득 상위 10%는 제외되고 지급 시기도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늦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야당은 소위 금수저 집안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동 선별 작업에는 막대한 행정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동수당 신청과 선별에 따른 국민의 불편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각종 소득과 재산 자료를 신고하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데 20대에서 40대 가구는 소득과 재산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매년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계산에 따르면 아동을 가려내는 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2019년 기준으로 약 700억 원에서 1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급 대상에서 걸러내진 5%의 아동들에게도 아동수당을 준다고 했을 때 필요한 예산은 약 1,400억 원입니다. 즉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나 5%의 아동을 선별하기에 행정비용을 부담하나 총 예산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단위죠. 분단위 지역처럼 지급 대상 아동이 99% 이상이 돼서 선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지역도 아주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당이 지금이라도 동의한다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빈곤층을 위한 공공구조가 아니라 교육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을 시혜적 복지로 인식하고 아동을 수혜자로 대상화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아동수당 선별 지급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어떤 방안이 합리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기를 야당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방송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을 진짜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첫 단추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공영방송 사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의 개입과 영향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의 기준과 선택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국민추천 사장 선임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형식의 이 방안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안배하여 100인 이상의 위원을 선정하고 여기에서 후보자 정책 발표, 주제별 질의응답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과반 찬성 이상으로 한 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이사나 이사회는 사장 선임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우리 당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자행했던 방송 장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공영방송을 정치 권력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언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개입해 국민이 아닌 특정 정당을 위한 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음흉한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당을 중심으로 2016년 7월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참혹한 언론 탄압, 정권의 대리인인 낙하산 사장을 통한 방송 장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악적 방법으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현행 방송법은 대통령에게 방송이사 추천권에 힘이 실린 것이고 16년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정치권인 여당과 야당이 나눠 갖게 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 저희 당에서 제출한 국민 추천제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가장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지난 두 정권의 방송 장악 실태와 어떤 상황에서 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을 함께 제출하게 되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에 바른미래당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유린해왔던 지난날을 반성하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우리 당이 제안한 국민추천 사장 선임 방안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추경 관련해서 원내대표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금 고용 상황에 대한 숫자는 생략하고요. 청년 실업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구조조정 지역의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4월에 국회에서 반드시 추경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과 위기에 처한 지역을 외면한 채 지방선거를 운운하고 당략을 따지며 추경안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 배임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일각에서 추경은 근본적 대책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이는 아파서 쓰러진 환자에게 응급조치는 하지 않고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다, 방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응급 처방에 필요한 예산을 담은 것이고 청년 일자리 대책과 지역 대책의 전부는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위기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구조적 대응과 종합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규제 혁신을 포함한 혁신 성장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지역을 위한 추경의 골든타임은 4월 국회입니다. 추경에 담긴 사업들은 때를 놓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야당들도 정쟁을 중단하고 추경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2022년 대입 개편안 기초안이 교육부에서 교육회의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와 관련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수시와 정시를 수시와 정시 통합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도를 하셨는데요.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할 것이냐, 현행처럼 분리할 것이냐, 또 수능을 절대평가로 할 것이냐, 상대평가로 할 것이냐, 또 원 점수를 어떤 수준에서 반영할 것이냐 등 이것들을 다 조합을 하면 최소한 5개 이상의 모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 교육부에서 교육회의로 넘긴 것은 각 제도의 장단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 그 방안을 교육회의로 넘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교육부가 또 미루고 또 빠졌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모든 이 대입 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이 선호도가 다 다릅니다. 따라서 당연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각 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따져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기초안을 만들었고 이게 교육회의로 이관돼서 교육회의가 공론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기로 한 것은 애초에 만들어진 이 대입 개편안의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교육부가 할 일을 한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교육회의가 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초안을 토대로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8월까지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박홍근 수석부대표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최근 사상초유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파문이 있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금감원은 어제부터 전산 시스템 전문가와 금융투자회사 검사 인력 등 평소 2배 인력을 투입해서 삼성증권 현장 검사에 나섰습니다. 공매도 규제 등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에 다다를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금융 시스템 개선 요구가 높습니다. 신임 금감원장은 이처럼 당면한 사태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금융시장 계획을 진두지휘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인격 살인에 가까운 정치 공세로 금감원 본연의 역할 수행마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김기식 원장 본인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였는데도 야당의 정치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은 김영란법 시행 전에 다반사로 이루어졌고 김영란법 시행 후인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최근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행처럼 해온 국회의원의 이런 해외 출장에 대해 기준이 좀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여야 모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야당 또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산하기관 돈으로 가면 공무이고 김 원장이 산하기관 돈으로 가면 사무입니까?
김원의 대표가 공무면 김원장도 공무인 겁니다. 우리 당에 제보된 또는 파악된 야당 의원들의 피감기관 회의 출장이나 비서진 대동 또 정치자금 기부 등의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이 기회에 정치권 스스로도 자정과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정치자금도 낯선 의원들이 선관위의 허가를 받아서 당비로 내거나 국회의원의 동료 의원 후원금 또는 사회복지 단체에 기부를 해온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김 원장도 선관위에 물어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차제에 국회의원들의 회의 출장이나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국회 차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는 의혹난박, 폭력에 가까운 여성 인턴 비하 등 치졸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야당은 자당 전현직 의원들의 실태를 먼저 파악해 보시고 목소리를 내기 바랍니다. 더욱이 김기식 잡기에만 올인해서 개헌, 추경, 민생입법을 처리해야 하는 4월 국회 전체를 볼모로 잡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야당은 즉각 김기식 원장에 대한 과도한 근거를 넘어선 정치 공세를 멈추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제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기 바랍니다. 원내대표가 아주 톤이 높으니까 그냥 다 톤이 높아져가지고. 자, 강훈식 부대표 시간 한번 해주세요. 톤을 낮춰서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개헌투쟁문부는 국민투표법 위반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0일에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투쟁문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안이라고 하면서 이를 막아내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장내외 투쟁을 경계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된 지금 헌법 개정 절차에 명백히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에 따라 헌법 개정은 반드시 국민 의견 수렴 절차인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의 개헌안은 국민투표법 상의 관리 절차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의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투쟁본부는 활동 자체가 국민투표법 위반입니다. 국민투표법 26조와 제27조에 따르면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즉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는 국민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까지에 한해서 할 수 있으며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결국 개헌에 따른 국민투표 관리 절차에 돌입한 현재로서는 투표 공고일 전까지 일체의 개헌 관련 찬반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투표법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거의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나 주민투표법에 반영된 여러 절차들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현재의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개헌 국민투표 때 사전투표를 하실 수 없고 반드시 투표 당일에만 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예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선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인들에게 개헌 찬반 문자를 보내시면 안 되고 인터넷에 개헌 관련된 찬반 댓글도 다실 수 없습니다. 문자나 인터넷 선거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개헌 국민투표 공고 전까지 일체의 개헌 관련 찬반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민투표법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줄기차게 헌법 개정 전에 반드시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0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투표법 총 7건, 함진규 의원 등 자유한국당에서 4건, 민주당의 2건, 이용호 의원 1건이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과 이용호 의원의 법안은 14년 7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재외국민투표법 보장을 위한 법안이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는 17년 9월 18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대표는 17년 11월 17일 날 공동 발의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의 원내대표들도 법안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법안 처리는 미루고 국민투표법을 위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저지 투쟁본부의 운영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본부를 운영하더라도 현행 국민투표법에 없는 인터넷 여론몰이 같은 것은 하지 마시고, 명백히 투표 공고 후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서명이나 집회 등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말 의도하시고 있는 개헌 저지 운동을 하고 싶으시거든 당장 국민투표법부터 개정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후로도 예결위 간사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원내대표님하고 또 정책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첨언하겠습니다. 전 남쪽 땅에서 열리는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 이제 15일으로 다가왔습니다. 파주시 평화의 집에서 개최됩니다. 그 파주시의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11번째 호소 드리는 것입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용지표가 많이 악화된 게 어제 발표됐습니다. 그런데도 4월 26일가 개헌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추경 논의가 단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야당들도 청년 일자리와 구조적 지역의 경제 악화 문제의 심각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추경안이 민생을 돌보는 이 정책이 왜 개헌이나 또 방송법과 연계되어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원내대표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민생을 돌보는 청년과 지역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 예산을 담고 있는 추경 예산만큼은 정치적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주시고, 이 추경안을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유의 업무로서 다룰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당 간사로서 비공식적이나마 야당 간사분들에게 이러한 저의 심정과 또 판단을 토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기금, 또 고용보험기금, 산재기금, 사학기금,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들을 다 합쳐보니까 무려 16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사건하기 전날 종가와 어제 종가를 비교했을 때 무려 55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태를 통해서 공매도를 금지시키자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무차익 공매도가 직원 한 명의 클릭 한 번으로 눈앞에서 벌어진 거죠. 지나친 변동성의 작전과 투기, 그로 인한 선량한 개인 투자자 피해 등으로 말이 많았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다른 증권사 네 곳도 삼성증권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무차익 공매도가 그동안 암암리에 벌어져 왔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이고 금융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혁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제발 신임 금감원장이 일 좀 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